한국 1위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달려든 건 국내 자본이 아니었어요. 바로 중국계 사모펀드입니다. 무려 1조 1천억 원을 들고 나타났어요. 단순히 수익을 보고 이 금액을 베팅했을까요? 이 회사의 정체를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거래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성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만 수십조 원,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운용 부동의 1위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가장 먼저 가장 공격적으로 달려든 건 국내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분류되는 호펀드 힐하우스였어요. 이들이 써낸 금액이 무려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본 입찰에서 써낸 최고가를 단숨에 뛰어넘는 파격적인 단가였어요. 어떤 수를 써서든 반드시 이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금액입니다. 그리고 힐하우스는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 자리를 꿰찼어요. 지금 금융위원회에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경영권이 넘어가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인수합병이면 업계 뉴스에 한 줄 나오고 끝입니다.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안보 전문가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더니요. 이건 단순한 기업 매매가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느냐? 이지스가 쥐고 있는 게 강남 빌딩 몇 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의 자금줄을 회사 하나가 쥐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공적 자금까지 대규모로 묶여 있습니다. 힐하우스가 정확히 어떤 자산을 갖고 싶어 하는지 들여다보면 왜 1조가 넘는 돈을 베팅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바로 이 회사가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운용하는 펀드 총자산이 수십조 원이에요. 국내 어떤 부동산 운용사도 이 규모에 근접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거든요. 보통 부동산 운용사들은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센터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굴립니다. 이지스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항 양곡부두 전국 대형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권까지 우리나라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이 회사 포트폴리오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일반 부동산 회사가 아파트 한 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면 이지스는 도시 전체의 상수도와 전기와 통신망을 설계하고 자금을 대는 인프라 총괄본부에 가깝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진짜 무서운 거니 회사가 쥐고 있는 정보의 성격이에요. 경영권을 갖는 순간 한국의 식량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의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전력이 어떤 구조로 공급되는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이 따라옵니다. 건물 임대료 받는 권한하고는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지스 매각이 단순한 인수합병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프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를 결정짓는 국가적 사안으로 격상된 겁니다. 이지스가 관여하고 있는 인프라를 하나씩 뜯어 보면요. 이 회사가 왜 절대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안 되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먼저 식량부터입니다. 이지스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개발 사업의 선순위 대출자로 깊숙이 박혀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한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곡물을 하역하고 저장하는 국가 필수 물류 거점이거든요. 항만 근처 땅 사서 건물 올리는 그런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식량 안보 인프라의 자금 구조한 가운데 이지스 펀드가 직접 꽂혀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데이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통신, 3사. 각종 클라우드 기업들이 입주해서 국민의 통신이랑 금융 쇼핑 데이터가 오가는 전국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이지스가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건물주 역할이 아니에요. 부지 확보부터 자금 조달, 임대 구조 설계까지 프로젝트 뼈대를 세우는 핵심 역할을 이지스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력입니다. 이지스는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권까지 주고 있어요. 전력 수급이랑 가격 입찰 구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식량이 들어오는 한국, 국민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저장 시스템, 이 세 가지 국가 생명줄에 자금과 정보를 동시에 꽂아둔 게 이지스 자산 운용입니다. 이 회사 주인이 바뀐다는 건 대한민국의 밥상과 인터넷과 전기의 설계도를 통째로 새 주인한테 넘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지스가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어요. 투자 과정에서 이 회사가 자동으로 손해주게 되는 정보의 종류와 깊이입니다. 부산항, 양곡, 부두부터 봅니다. 이지스는 여기에 돈을 대준 자금 제공자예요. 그러니까 곡물의 입출 고시기, 저장 비용, 재무 구조, 담보 조건, 시설 취약점까지 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한국이 언제 얼마만큼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공급이 취약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지도입니다. 데이터 센터 쪽은 더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보안 책임은 운영사와 통신사에 있지만 부동산 운용사는 임대료 계약 조건이랑 입주 기업 목록 전력 및 냉각 설비의 상세 구조를 당연하게 열람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이 각 세대 전기 사용량이랑 CCTV 위치, 출입 시간까지 다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다만 그 아파트가 네이버와 카카오 서버가 돌아가는 국가 데이터 심장부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ESS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 개통망이 취약한 지역 전력 거래 입찰 가격 구조 같은 민감한 에너지 시장 정보가 이지스 내부 시스템에 고스란히 쌓여 있어요. 결국 이지스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건물 열쇠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들여다보는 국가 기밀 정보 접근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근권을 중국 자본 히라우스가 1조 1천억 원 들고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지스가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부동산 자산 운용사라는 건 스스로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로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에 돈을 맡긴 투자자가 누구냐?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국민연금이 이지스를 통해 부산 곡물 창고랑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각종 공제회까지 줄줄이 돈을 넣어놨어요. 이지스 하나가 넘어가면 대한민국 공적 자금 전체가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인 거죠. 이 돈은 결국 4천만 가입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지스 경영권이 중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는 건 인프라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투자 패턴, 이험 선호도, 재무 체력 같은 방대한 금융 데이터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이 사상 최고 수익률을 찍고도 이지스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수익보다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러면 1조 1천억 원을 들고 이지스를 사겠다고 나선 히라우스. 이 펀드는 정확히 뭘까요? 히라우스 인베스트먼트는 표면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모펀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실제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펀드의 자금 뿌리는 중국 자본으로 기결되고 시장에서도 사실상 중국계 펀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자본의 전형적인 위장 전술입니다. 중국 국가 자본이 전면에 안 나옵니다. 대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제금융허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국적을 깔끔하게 세탁해요. 겉보기엔 다양한 나라 투자자들이 참여한 글로벌 펀드처럼 보이지만 자금 출처를 파고 들어가면 중국 국영은행이나 국부펀드에 돈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교활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서류상 엄연히 싱가포르 혹은 홍콩에 등록된 예국계 법인이라는 점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히 중국 자본이니까라는 이유로 차단할 법적 명분을 찾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완벽한 방패죠. 투자가 성공하면 인프라 정보와 수익을 다 가져가고 투자가 차단되면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막는 폐쇄적인 나라라고 국제사회에서 역공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힐하우스의 정체도 문제지만이 펀드가 과거의 기업을 인수한 뒤 실제로 뭘 했는지를 보면요. 우려가 공포로 바뀝니다. 힐하우스는 조용히 배당만 받아가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에요. 인수하고 나면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서 기업의 체질 자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뜯어치는 경영 참여형 펀드입니다. 과거 이 펀드가 손댄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 있어요. 가혹한 수준의 직원 구조 조정입니다.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보다 당장 비용 깎는 걸 우선시한 거죠. 구조 조정으로 비용을 쳐낸 다음엔 더 노골적인 수법이 나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순익을 훌쩍 뛰어넘는 과도한 배당금을 자기들 주머니로 빼가는 고배당 전략이에요. 순익보다 많은 배당을 챙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고간을 넘어서 뼈까지 깎아 돈을 빼간다는 겁니다. 미래 투자 여력은 고갈되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서서히 체력을 잃어가요. 업계에서는 이걸 전형적인 먹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을 사서 사람을 자르고 돈을 최대한 뽑아낸 다음 쪼그라든 회사를 시장에 되팔고 빠져나가는 약탈적 투자 방식이거든요. 만약 이 패턴이 이지스 자산 운용에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과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과도한 배당을 중국 자본 쪽으로 빼간 뒤 텅 빈 운용사만 한국에 남겨놓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힐하우스의 과거 전적은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패턴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힐하우스의 위험성은 인프라 정보 유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모펀드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의 주인이 된다는 건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지스가 지금까지 지켜온 운용 철학은 장기 안정 운용이었습니다. 투자자들 돈을 받아서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인프라 자산에 넣고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정해진 펀드 만기 안에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장기 안정이 아니라 단기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거죠. 이 철학이 이지스에 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유 중인 대형 빌딩이나 인프라 자산을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시장의 매물로 쏟아낼 수 있어요. 대량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반대도 위험해요. 단기간에 무리하게 대형 자산을 사들이면 시장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그 거품이 꺼질 때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거든요.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힐하우스는 이미 일본의 부동산 자산운용 플랫폼인 삼홀딩스를 인수한 바 있어요. 이번에 이지스까지 손에 넣으면 일본과 한국을 잇는 아시아 부동산 플랫폼이 중국계 자본 아래 완성됩니다.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과 가격이 예국 자본의 전략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입찰 과정도 좀 이상합니다. 이 펀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입찰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매각의 지분을 내놓은 쪽은 이지스 창업주의 유가족과 기존 재무적 투자자들이에요. 경영권을 통째로 넘길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 지분을 차지하려고 세 곳이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국내 보험사인 흥국생명과 하나생명 그리고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입니다. 본찰에서 가장 높은 매입 가격을 써낸 곳은 국내 자본인 흥국생명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흥국생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당연한 순서였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당초 예정에 없던 추가 호가 방식의 입찰이 갑자기 진행된 겁니다. 원래 정해진 룰에는 없던 새로운 라운드가 느닷없이 추가됐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룰 변경이었습니다. 이 변경된 룰을 통해 힐하우스가 인수 가격을 1조 1천억 원까지 대폭 끌어올리면서 단숨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 자리를 깨찼습니다. 흥국생명 측은 즉각 반발했어요.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한쪽한테만 유리하게 룰을 바꿔 놓은 거나 다름없다며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까지 공식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유혹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필 국내 자본이 최고가를 제시한 직후에 입찰 룰이 변경됐는지
결과적으로 중국계 자본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지스 자산운용이 진짜로 힐하우스에 넘어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봤듯이 이지스를 인수하면 중국은 한국의 인프라 정보를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됩니다. 이 정보가 진짜 무기가 되는 순간은 유사시예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터지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개입하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곧바로 적성국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이 이미 확보한 정보를 꺼내들면 어떻게 되느냐?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사이버 공격의 정밀 타격 좌표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전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어느 지역의 전력 계통이 취약한지, 어떤 시간대에 수급이 흔들리는지를 꿰뚫고 있으면 전략적 정전 사태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식량 인프라까지 더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곡물 비축량과 입출고 주기를 알고 있으니 전시에 한국의 식량 공급망이 언제 끊기는지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압박을 걸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식량 물류의 세 가지 인프라 정보를 동시에 주인 국가는 총 한 방 안 쏘고도 상대국의 디지털 신경망과 에너지 혈관과 식량 보급로를 동시에 조여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지스 매각을 단순한 부동산들이 아니라 국가안보사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의 전략 자산을 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15개월 동안이나 거의 똑같은 구조의 자본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무대는 세계 1위 금속기업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한국계 사모펀드 MPK 파트너스가 고려 아연을 장악하기 위해 당시 시장가보다 25%나 비싼 주당 8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매수 단가를 제시하며 적대적 인수에 나섰어요. 이때 고려아연 지분사 5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국 1위 금속기업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터져요. MBK가 겉으로는 한국 펀드인데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MBK 투자자 명단 안에 중국 국영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건 고려아연이 독점 생산하는 특수 금속 때문입니다. 민과 안티모니의 희귀 소재는 미국의 최신 F-35 전투기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략 물자거든요. 자국 최첨단 무기의 소재 공급망이 중국 국영 자본 통제 아래로 넘어가는 건 미국한테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던 거죠. 결국 국민연금은 MBK가 제시한 높은 매각 수익 대신 안보를 택해서 현 경영진을 지지했습니다. 그 대가는 가혹했어요. MBK로부터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당했거든요. 고려아연 사태는 중국 자본이 글로벌 펀드라는 예피를 입고 한국 전략 자산을 노리는 패턴이 이지스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반복되는 공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를 통한 인프라 정보 탈취, 고려아연을 통한 전략 물자 경영권 탈취.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요. 중국의 전략에는 세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국의 주력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이 그 전장이에요. 2025년 단 한 해 동안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34의 시가총액이 35조 원이나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기세기업 지분을 평균 5%에서 7%가량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주가 폭락의 직격탄을 맞아서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어요. 이 참혹한 붕괴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CATL과 BYD가 저가형 LFP 배터리 가격을 기존 시장과의 반값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낮추면서 글로벌 시장을 교환한 거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고급형 NCM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 둘 단가가 싼 중국산 배터리로 공급망을 갈아치웠습니다. 결정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포드가 LG에너지 솔루션과 맺었던 13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이에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담보하던 초대형 계약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국이 한국 경제를 잠식하는
세 가지 패턴이 완성되어요. 이지스처럼 인프라 운용사를 인수해 핵심 정보를 빼가고 고려아연처럼 전략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배터리처럼 반값 덤핑으로 산업의 가치 자체를 파괴합니다. 이 세 패턴이 보여주는 건 중국 자본이 한국 경제의 핵심 고리들을 동시에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고리 안에는 우리 국민연금까지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왜 이 위험 앞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적 족소에 있어요. 국민연금은 4천만 가입자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이 위치에는 무거운 법적 의무가 따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입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이 그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원칙이 연금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만 중국 자본의 공격 앞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덫으로 바뀌어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중국계 사모펀드가 시장 가격을 아득히 뛰어넘는 파격적인 매수가를 제시합니다. 수탁자 책임에 묶인 국민연금은 법적 의무 때문에 이 제안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만약 더 높은 단가를 포기하고 국가 안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입자와 여론한테 막대한 수익을 날렸다며 배임 소송을 당합니다. 고려아연 때 국민연금이 실제로 MBK한테 소송당한 게 바로 이 경우예요. 반대로 수익을 쫓아 주식을 넘기면요. 국가 안보를 중국에 팔아넘긴 매국 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맞는 구조인 거죠. 중국은 이 진퇴양난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요. 높은 가격을 미끼로 던져서 연금을 수익과 안보 사이에 불가능한 선택지로 몰아놓고 양쪽에서 두들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교활한 건 중국 자본이 절대 전면에 안 나선다는 거예요. 글로벌 펀드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이기에 빠진 기업에 거액을 넣는 착한 투자자로 위장한 채 국민연금의 법적 족쇄를 이용해 한국의 핵심 자산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법적 족쇄에 묶여 있다면 그 위에서 국가가 나서서 막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에는 이걸 막을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CFIUS라는 강력한 기구가 있습니다. 예국인 투자심의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예국 자본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 안보 위협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거래를 단칼에 무산시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완법을 통해 안보 관련 산업에 예국인 투자가 들어올 경우 사전 신고와 심사를 의무화해서 위험한 자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떠냐면요. 예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관련 법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지스처럼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우회 방식까지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지스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대고 투자하는 구조거든요. 기존 법체계로는 이걸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명확한 잣대가 없어요. 중국 자본은 바로 이 회색지대를 정조준에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 사태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뒤늦게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79개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장은 기술 분야를 넘어 인프라 투자와 자산운용 영역까지 확대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이 거래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반드시 이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인수 후보의 자본 건전성, 재무구조, 사회적 신용도, 법 위반 이력,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힐하우스의 인수 자금 출처예요. 이 돈 안에 중국 국유 자본이 섞여 있는지, 중국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얼마나 깊이 파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 쟁점은 힐하우스의 과거 행태입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한 뒤 가혹한 구조조정과 순이익을 뛰어넘는 고배당을 자행했던 전력이 법에서 정한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라는 거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국가 안보 리스크입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실제로 발생한 예국인 관련 데이터 유출 사례를 근거로 전략 인프라 정보 유출 위험을 적격성 심사에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해석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금융인은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세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수를 전면 승인하거나 완전히 반려하거나 혹은 특정 전략 자산 접근을 차단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를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거죠. 만약 자금 출처의 불투명성이나 과거 먹튀, 행태를 이유로 반려하면 거래는 무산됩니다. 반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1위 인프라운사의 마스터키는 그날로 중국계 자본 손에 넘어가요. 이기의 구조를 낱낱이 해부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한국판 CFOS를 당장 만드는 거예요. 금융위, 산업부, 국정원이 합동팀을 꾸려서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식량물류, 배터리 소재 같은 안보 직결 분야로 우회 침투하는 예국 자본을 현미경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지침에 안보 우선 원칙을 명문화해야 해요. 국가 핵심 인프라나 전략 기술을 노리는 예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화병에는 연금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조항을 공식적으로 새겨넣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는 이미 안보를 이유로 수익률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투자를 대폭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거든요. 이지스 사태에서 국민연금이 자금 회수를 선언한 건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돈을 빼면 국민의 노후 자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가 이미 관여하고 있는 곡물창고, 데이터 센터, 전력망 같은 인프라 사업은 그대로 남아요. 연금을 빼는 것과 인프라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각 자체를 막지 않는 한 정보 유출은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해결책은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인 자유시장 경제를 더 견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중국처럼 국가 보조금을 살포하며 규칙을 파괴하는 진흙탕에 끌려 들어가면 압도적 규모의 중국을 절대 못 이깁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투명하고 유연한 시장 시스템이야말로 중국식 덤핑 모델을 이기는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이 사태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자본시장의 자유로운 개방과 국가 안보의 두 가치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이냐는 겁니다. 제도의 공백이 곧 안보의 공백입니다.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 국회가 얼마나 빨리 법을 만드는지 세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계 자본이 1조를 들고 한국 1위 인프라 운용사를 사러 왔고 금융위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흐름일까요? 부동산은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게임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돈의 흐름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 한번 꾹 눌러주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